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24일과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주변에서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김 부장은 앞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당시 회담지에 미리 도착해 김 위원장의 동선과 숙소 등을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도 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고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의 일부 건물이 폐쇄되는 등 회담 준비 징후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사망하게 한 남성이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이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관계기관의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어제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마약 혐의를 부인한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을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후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페루의 가르시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이 체포를 하려고 하자 스스로 총격을 가했고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정상회담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TV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 주변을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정부의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24일과 25일을 기준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언론들도 국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아침엔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언론들이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외무부 소식통이 확인해줬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실제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오는 26일과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러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의 해제 필요성 또한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언론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 캠퍼스 내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를 인용, 대학 내 일부 건물의 사용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후지TV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포착해 방송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은 러시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24일과 25일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 진입로 또한 새로 포장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핵 포기 결단의 징후를 봐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3차 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3차 회담을 하려면 빅딜부터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진짜 징후를 봐야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대북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빅딜을 김 위원장이 수용해야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볼턴의 발언은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비해 빅딜 수용이란 조건을 붙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대안은 좋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과 연장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 제재 완화부터 요구한 데 신경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북미가 각자의 셈법을 고수하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는 당분간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최근 양국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변에 핵 재처리 징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일단 핵 재처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부대를 둘러봅니다. 북한 전투기 2대가 비행하고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공군 부대 전투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을 지도하고 대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지도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5달 만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과 경제 발전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군도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부대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들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의 재처리 활동 징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실 옆에 특수 궤도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궤도차가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나 재처리 활동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한 결과 영변 핵시설에서의 재처리 활동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안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면서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흉기에 찔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이 아파트 4층에 사는 42살 안모 씨. 안 씨는 어제 새벽 4시 25분쯤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다리다 놀라 뛰쳐나온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1층과 2층 복도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명이 더 칼에 찔렸고 이 중 2명은 배와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와 소란에 놀란 주민들 상당수는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119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연기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층에서 안 씨와 맞닥뜨렸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 2개를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에 이어 실탄까지 쏜 끝에 새벽 4시 50분쯤 안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희생자가 많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들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층 입구와 2층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1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2층을 지키면서 흉기를 휘둘렀고 주민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인은 4층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곧장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 출입구로 내려갈 수 있는 중앙 계단을 미리 차단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불이 난 탓에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대부분 범인보다 힘이 약한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었습니다. 11명이 흉기에 찔려 5명이 숨졌습니다. 주로 2층에서 변을 당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탈출해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집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가 화를 피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감식 결과 범인의 집 곳곳에서 신문지를 말아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범행을 위해 집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이 과거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50명에 이르는 수사관으로 초동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앙아시아 세 개 나라 순방 첫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완공한 가스 화학단지를 찾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는 확인된 매장량만 19조 5천억 세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 한국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곳 일정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을 빼고 몸의 털을 없앤 상태에서 어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가수 박유천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처럼 부인을 역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 관련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후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CCTV 영상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박 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입금한 계좌가 마약 판매상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돈을 입금한 지 약 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귀화 방송인 하일 씨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을 빼고 몸의 털을 모두 없앤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콘서트 때문에 제모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건설업체에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아왔고 하지만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n todos los documentos presentados por el IDL Gorriti, ni se me menciona, ni se me vincula con ningún indicio o delación a ningún recurso de Odebrecht.
언론 인터뷰에서 억대의 뇌물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한 바로 다음 날의 일입니다.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대통령은 가르시아 외에도 총 4명에 이릅니다. 페루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에 최장 3년짜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에 출동했고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자신의 방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수술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지지자들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투입될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야당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5번째 교역국으로 양국은 늦어도 오는 11월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부산 강연회에서 당 내분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당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들은 어떤 제품을 믿고 써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젖병 등을 닦는 데 쓰이는 유아용 수입세제 에티튜드, 그간 친환경이라는 점을 내세웠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주방세제였습니다. CMIT, MIT라는 성분입니다. 식약처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된 제품들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기간 노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악기 제조업체 콜텍이라는 곳인데 지난 2007년에 100여 명이 정리해고가 돼서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교섭을 진행했는데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협상이 이어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KT가 정치권 인사 등으로 경영 고문을 꾸려서 비싼 자문료를 주고 로비로 썼다는 의혹, 그리고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영 고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다고 했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SK가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는데 1명이 화상을 입고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이던 석유 운반선에서 60대 선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선내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일정 중에 2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모 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4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무용수들을 모든 공연에서 배제하기로 한 해당 발레단은 오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해 포함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아티스트 부분 17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ICPP를 이끌고 있는 이회성 의장 지도자 부문에 뽑혔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가야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주무대가 대성동 고분군에서 수릉원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여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상황에서 특사 파견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함께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 부분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1.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가 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 2.6%에서 수정이 될지 또 관심입니다. 동대구역과 함께 대구에 또 하나 생기는 KTX역입니다. 대구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할 서대구 고속철도역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기공식이 열립니다. 2021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수준의 기온인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정도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도 내려진 만큼 건조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공기질 깨끗한 편이지만 오후부터 중국 스모그가 점차 유입되면서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와 광주가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18도, 함흥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희생자들 중에는 시각장애를 지닌 고3 여학생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최 양은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피의자 안모 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면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 양을 돌본 큰 어머니는 범행을 막아서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3대가 함께 변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급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라오더니 배를 계속 누릅니다. 화가 난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뒤돌아가나 싶었는데 복도 끝에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날 저녁엔 오물을 들고 와 문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여학생은 희생된 최 모양입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더라. 놀래가지고 집에 자기는 빨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은 녹화된 영상을 보며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바로 이 남성에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었던 최 양을 어릴 때부터 돌본 큰어머니는 범인을 막아서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금모 양도 희생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던 금양에게 친구들은 별처럼 빛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금양의 할머니도 숨졌고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3대가 변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숨지고 딸은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가르치고 같이 살아온 자식과 딸. 합동분향소는 희생자 5명이 안치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찰에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신고했습니다. 숨진 최 양의 가족이 신고한 것만 4차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를 찾아와서는 말이 안 통한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인 만큼 정신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단 한 차례만 확인했어도 끔찍한 범행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숨진 최 양의 가족 등 이 아파트 주민들은 범인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쫓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에다 오물까지 던졌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 된다며 돌아갔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의 판단을 받아 응급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2016년 7월 이후엔 정신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 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안 씨를 관리 대상에 넣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1년 안 씨는 진주시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며 조현병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3명을 다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남성은 범행 이전부터 수차례 이웃을 위협했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도 올해만 5차례 이릅니다.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음해의 세력이 있어서 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횡설수설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증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10년도에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립법무병원에서 당시의 진단명이 편집성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증적인 망상이 있는 증세가 결국 누군가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범행 동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피해 망상에 기인한 어떤 반격 행위라고 보는 것이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말썽이 있었던 대상자들이 유달리 지금 피해자 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여고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집과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 경찰에다 신고를 4번씩이나 하고 그리고는 사비로 CCTV를 붙여서 지금 그 CCTV에서 나온 장면이 지금 잠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이웃들과 갈등이 이제 점점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끝에 이제 일종의 보복 목적으로 이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그런 범죄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체불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인 분노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군요. 네, 그렇게 이제 우발적으로 그냥 흉기 난동에 해당하는 이런 범죄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사리 분별력이 있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일을 진행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순차적인 행위가 굉장히 좀 체계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집에다 불을 지르고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을 일단 다 깨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구를 추정을 해가지고 흉기를 두 개를 이제 몸에다 지니고 가가지고 출구 바로 입구, 그러니까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 피해자를 아마도 목표로 삼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은 정확하게 진술이 되지 않아서 예컨대 만일 피해자를 특정을 했다면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조사가 좀 더 치밀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라고 한다면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긴 합니다만 조현병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서 24시간 양성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 있을 때는 행위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신이 맑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현병이라는 것이 요 폭력 행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피해 망상이나 편집증적인 이런 경향이나 또는 반사회적인 성향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폭력, 누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유기적인 연계성은 있으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범행을 실행했을 때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된 대로 실행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범행을 결심하는 단계에서는 조현병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또 남아 있겠군요.
그렇죠. 일종의 논리적인 네. 어떤 뭐 비약이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피해 망상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이제 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관계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과거에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현병이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감경의 사유가 지금까지 되어 왔고 이 사람도 2010년도에 폭력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징역을 안 가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감형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감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의 행위는 사실은 지금 CCTV에 일부 스토킹 예비적인 그런 위험 행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범행 동기를 상당 네. 부분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떤 연계적인 행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결국은 이제 인명 피해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형사 책임은 사실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재판부에서 지금 이제 뭐 사리 분별력이 있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이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만성적인 정신질환과 어느 정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정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미리부터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행 수법을 보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으면서 성격 장애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상당히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는 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같이 살지를 못해서 집을 떠날 정도로 가정 내에서도 상당히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을 계속 스토킹을 하면서 못 살게 굴고 네.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성격적인 문제는 틀림없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올해 들어서만 이웃 주민들이 5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거 뭐 정신병 병력에 대한 여부도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날지 사실은 예견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죠. 뭐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치안 활동에서 사실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뭐 법무병원에 감정을 했으니까 법무부에는 이 사람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경찰도 5번이나 입건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고된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초에 폭력으로 벌금 받았던 전력도 네. 있으니까 그런 전력들을 토대로 하면 점점 위험 행위가 촘촘해진다 이런 것들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예컨대 뭐 정신보건 전력을 사실은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알 길이 없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일명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네. 있지만 일명 꼭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네. 경찰의 뭐 상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뭐 이런 조현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우범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찰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네. 사소한 걸로 신고해가지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화를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신고를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관리의 책임을 국가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성 조현병이 있으면서 피해 망상이 있어가지고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제 멘탈 헬스코트라고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 치료를 강제 명령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멘탈 헬스케어를 하는 그런 이제 법원에서는
강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이번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도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2015년도 이후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정신보건센터는 그런 정보를 넘겨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오물투척 같은 것들이 사건화가 돼서 법원에서 치료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당히 현행으로서는 뭐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뭐 조현병 환자들은 다 우범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전혀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강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0.01%에서 0.4%밖에 되지 네네.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타입은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의 방법 이런 것들은 국가가 꼭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방치돼서는 안 되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도청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는 곳은 제한을 받고 드루킹 일당과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지사는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전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어제 오전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을 위한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1억 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보증보험 형태로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법원이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등 재판 관련자와 접촉하거나 해를 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 역시 몰수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어제 보석으로 25일부턴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택구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게는 출퇴근이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인지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하고 외출도 제한한다. 부인과 직계혈족 그리고 변호인 말고는 만날 수 없다.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이 내건 조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조금 다릅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의 자택입니다. 하지만 도청에 출근해 일할 수 있고 1박 2일 국내 출장이나 사전 허가를 받아 해외 출장도 가능합니다. 또 도청 공무원이나 지지자, 정치인들을 만나도 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지사의 경우 일반 보석으로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걱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일반 보석으로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남은 구속기간 안에 2심 재판을 마칠 수 없어 재판부가 재량으로 풀어준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낸 보석금은 김 지사가 더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금 10억 원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해 430만 원을 냈지만 김 지사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이 확정된 죄인, 즉 기결수 신분이 된 첫날 형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유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변호인단 측에서 이런 요청을 하면서 든 이유는 건강과 국민통합이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어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건강과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목과 허리 부위 디스크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불에 댄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자연인으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새벽 0시부터 형이 확정된 죄인, 즉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죄로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시작된 건데 그 첫날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한 겁니다. 이번 신청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인지 변호인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석방 공론화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전 회의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구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황교안 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제는 민경욱 대변인이 운을 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법률 검토를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집행정지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등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이해홍한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미리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 오후 1시쯤입니다. 그 1시간 전인 낮 12시 무렵 김경수 지사의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하지 않으면서 김 지사는 석방했다. 촛불혁명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 단체는 최근 계속 이런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 이후부터 못 풀어주는 것은 이제부터 문재인 탓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일시에 석방을 촉구하고 나선 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총선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박계 지도부는 이처럼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하며 당을 떠났던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은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또 심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나왔었고 이에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무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박 전 대통령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음식을 사 먹는 등 식사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다며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와 비교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나빠진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하려면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재판이 모두 마무리돼 형이 확정된 만큼 풀어줄지 여부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도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통증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어려운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허위 진단서를 내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게 발각된 뒤부터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보물 일부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보물이 무너진 첨탑에 붙어있던 수탁상입니다. 장미의 창으로 불리는 세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나흘 전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첨탑에 수탁 장식을 단 풍향계가 보입니다. 1935년 베르디의 추기경이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15일 첨탑이 불타 무너지자 이 수탁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탁상이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자크 샤니 프랑스 건축연맹 회장이 폐허 속에서 찾았습니다. 유물복원 전문가인 샤니 회장은 트위터에 수탁상 발견 소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도 첨탑의 장식물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성당의 유물들이 트럭에 실립니다. 혹시 망가질까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프랑스 당국은 찾은 유물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도 큰 손상은 입지 않았지만 밖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보건공사가 진행되면 규모가 큰 오르간 시스템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몽드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의 경우 유리를 연결하는 납이 녹아 일부는 다시 조립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프랑스의 대기업과 주요 가문들이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한 기부 행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금 하루 만에 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 가량이 모아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이른바 큰손들이 대성당 복원 기부에 경쟁하듯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세계적 패션 브랜드 오너가 기부 분위기를 띄운 뒤 정유, 금융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액운동도 활발해 민간 프랑스 헤리티지 재단은 하루도 안 돼 200만 유로를 모금했을 정도입니다. 기부 총액으로만 따지면 역시 프랑스 자산가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해외 지원도 잇따르자 파리시 당국은 국제회의를 열어 지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가 피해 평가와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히자 독일, 이탈리아 등도 보건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가세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년 이내 재건을 강조했지만 진단은 제각각입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장 4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무의 숲이라 불린 천장에만 참나무 3,000그루가 필요한데 몇 년 안에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성당 지붕엔 13,000개의 보가 사용됐습니다. 현대식 기법을 동원한다면 더 빠르게 성당을 복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mm까지 정교하게 보이는 성당의 3D 지도를 이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프랑스의 돈 많은 부자들이 이처럼 많은 돈을 내놓는 배경에는 감세 혜택도 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마크롱 정부가 5년 안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국정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8억 유로는 올해 프랑스 문화재 관리 예산의 2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액 기부자의 대부분은 프랑스 대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높은 감세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2003년 마련한 아이아 공법에 따라 기업은 기부금의 60%, 개인은 66%까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최대 3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우리나라 공제율의 2배 정도입니다. 마크롱 정부는 이 세액 공제율을 80%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지 언론은 마크롱 정부가 노란조끼 시위 등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이번 화재를 통해 벗어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la cathédrale Notre-Dame plus belle encore. Et je veux que cela soit achevé d'ici 5 années. Nous le pouvons.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 이후 수습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설도 취소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노란조끼 시위가 이루어질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지금까지 복원을 위해 모아진 성금과 기부금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이 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의 경우 7개월 동안 겨우 3억 원 정도만 모금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브라질 여성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255억 원을 기부해 브라질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인 브라질 리우 국립박물관에 불이 났습니다. 유물 2천만 점 가운데 9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보수공사에 나선 브라질 정부는 비용만 최소 우리 돈 2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모인 기부금은 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이 모인 것과 비교됩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한 여성 갑부가 노트르담 대성당에 약 25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금융재벌의 미망인인 이 여성은 대성당 화재 다음 날 기부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브라질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유럽처럼 브라질도 기부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마약 혐의에 대한 뉴스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서 강제 출국된 바 있는 방송인 에이미 씨, 함께 투약을 했다는 남자 연예인을 거론하면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수 휘성 씨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7년 전 마약류를 투약할 당시 연예인 A 씨와 함께였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A 씨가 성폭행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알리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녹취록도 있다는 겁니다. 에이미 씨는 당시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을 진술할까 봐 불안해한 건가요? 없애달라고 그랬대요. 무서운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친구 휴가 나왔을 때 같이 프로포폴 시술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모유 씨가 소개시켜준 데 갔더니 이제 그분도 계시더라고요. 에이미 씨의 주장이 나오자 인터넷 등에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가수 휘성 씨가 A 씨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휘성 씨는 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말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휘성 씨의 소속사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에이미 씨의 주장대로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집에 찾아온 여성들을 몰래 찍어온 30대 남성, 한 제약사 대표 아들이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까지 30여 명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A 씨는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수상한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변기 옆에 못 보던 스위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메모리 같은 거 꽂는 게 있고 녹화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는 거예요. 불법 촬영이 의심돼 주변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액자와 탁상시계, 차키 등 곳곳에 카메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제약업체 대표이사의 아들 이모 씨였습니다. 항의를 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이런 몰카 찍는 게 자기 6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외장 하드와 USB 여러 개에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 영상과 사진만 수백 개가 넘고 포렌식 작업에 따라 그 양은 더 늘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A 씨의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너무 수치스럽고 진짜 악몽을 너무 많이 꿔요. 그 유포되는 악몽을. 진짜 하루에도 한 5번씩 꿔요.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었습니다. 팀이 지기는 했는데 1, 2차전 합계로 준결승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2골로 새 기록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에서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요. 토트넘의 손흥민이 그야말로 올 시즌 최고 활약을 보였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전반에만 2골을 몰아쳤는데요.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지 3분 만에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수비수를 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또 첫 골을 넣은 지 4분 만에 추가골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통산 12호 골을 넣으면서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 11골을 갈아치웠습니다. 토트넘은 2차전에서 3대4로 맨시티에 졌지만 1, 2차전 합계에선 원정에서 3골을 넣은 토트넘이 원정 다득점제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박지성, 이영표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3번째로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연임으로 5선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내각 구성을 위해서 파트너 정당들과 협상한 뒤에 42일 내에 연합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불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국제 공모를 한다 그러네요. 네, 에드와르드 필립 프랑스 총리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한 특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에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시대의 기술과 또 경향에 맞는 새로운 첨탑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국제 공모를 통해서 이 첨탑을 다시 공모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초여름, 중부 빗방울, 그리고 강원 산지 강풍인데요. 요 근래 무척 따뜻하다 싶더니 오늘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2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오후 한때 5mm 정도 약하게 비 소식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건조경보도 내려진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는 소식에 아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비가 많이 오면 산책할 수가 없다며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이 적어서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번 사건의 열쇠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 씨는 알선 수재와 사기 등 3가지 개인 비리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전 7시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서울 양재동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사기, 건설 인허가를 받아내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알선 수재, 그리고 공갈입니다. 윤 씨의 개인적인 비리와 닿아있는 혐의들입니다. 수사단은 특히 윤 씨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지낸 건설사를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양평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허가 목적으로 윤 씨를 대표이사에 앉히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실제로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회사 돈만 빼다 쓴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또 윤 씨가 2012년과 2015년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2015년까지 공동대표를 지낸 한 건설사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의혹도 포착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개인 비리를 시작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범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 씨를 체포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시점도 그만큼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윤 씨가 과거 수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입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단은 윤 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대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할 전망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그 출발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였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건 역시 윤 씨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 배경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윤 씨가 이전 수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씨의 경우 뇌물을 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5년이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입을 열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윤 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시점도 훨씬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김 전 차관을 통해 해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중천 씨. 그동안에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서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긴급 체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은 윤중천 씨예요. 네. 그런데 만약 윤중천 씨가 검찰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검찰 수사는 진척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일단 신병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윤중천 씨가 이제 도주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어떤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 비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윤 씨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검찰에서 이제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런 성범죄 그리고 성접대, 성뇌물 의혹 이런 부분을 수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긴급 체포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 20일 동안은 수사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20일 동안에 어떤 진술을 할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뭐 성범죄랄지 아니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신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이제 수사 기법으로 지금 검찰 수사단이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혐의입니다. 일단 개인 비리 혐의인데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부분은 바로 뇌물 그리고 성범죄. 성폭력 뭐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뚜렷한 뭐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외 체포영장의 범죄 사실에 성접대는 이제 성뇌물 그리고 그 성폭력과 관련 부분이 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과거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를 했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어떤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체포영장에 먼저 그걸 냈다가 넣었다가 그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폭풍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일단 체포영장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뇌물이랄지 이제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단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단 뭐 범죄 사실에 넣어놓고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도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좀 적극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뇌물죄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윤준청 씨는 이제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면 근데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뇌물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뇌물을 건넸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지만 있습니다. 이제 뇌물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윤준청 씨가 만약에 신병이 확보돼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했을 때 자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에서 이제 2012년도에 뇌물을 준 걸로 진술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이런 데서 보강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시점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검찰 의혹수사단이 부르게 될까요? 일단 윤준청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런데 현재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한 혐의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한 10억 원 정도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알선 수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랄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감사원 직원과 관련해서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네. 커요. 그래서 검찰 수사단은 일단 윤준천 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완전하게 하고 거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 성접대랄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소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바로 강제 수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준청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관련된 또 계좌 추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난번에 태국으로 해외 출국하려다가 네. 좌절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급 체포랄지 강제 수사 방법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보석 신문기일에 뭐 그 부분이 항상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법상 이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사형 무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 인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기준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2심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5주기에 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이틀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도적으로 막말을 정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19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는 글로 논란이 됐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5주기에 이어진 차명진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막말 이후 본인과 당은 고개를 숙였지만 일각에선 이런 막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천룰이 발표되는 등 총선 시즌이 시작되자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 막말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끝난 보궐선거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 갑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에 대한 막말까지 이어지자 정치권에선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 강원도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동원이 된 사람들, 소방관들뿐만이 아니었죠. 불이 나면 곳곳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요즘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미션은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산불을 잡는 공중진화대 대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초 산불처럼 한번 불이 나면 끄기도 어렵고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산불 현장에 소방관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 미션이 따라가 봤습니다. 전 항공기는 바로 즉시 정상적 보건기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지키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헬기를 타고 산불이 난 훈련 현장으로 가는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들입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원들이 줄을 타고 하나 둘 내려옵니다. 취재진도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진화 장비는 모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호스를 몸에 감고 산을 오르내리니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4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력이 좋으실 수밖에 없네요, 진짜. 아우, 체력 좋아야지 먹고 산다. 근처 개울에 소방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잔불을 정리합니다. 훈련 내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돌아와서도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산불이 나면 헬기를 타고 불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매일같이 10m가 넘는 높이에서 뛰고 또 뜁니다. 하강 준비 완료! 하강! 물 붙이면 안 돼. 이런 레페를 타고 가장 먼저 산불 속으로 뛰어드는 진화대원들. 이들이 매일같이 마주치는 산불 현장은 어떨까요? 지난 6일 강원도를 휩쓴 산불. 대원들은 다시 호스를 짊어졌습니다. 불이 더 번지지 못하게 삽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물을 뿌렸습니다. 불씨가 눈앞을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갈퀴만 들고 탈만한 것들을 모두 긁어냅니다. 산불이 덮친 민가 이곳저곳을 돌며 혹시라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살피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선 그제도 산불이 났습니다. 대원들은 잔불을 없애기 위해 다시 출동했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다고 쉴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단속에 나섭니다. 불을 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소각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지금 출동 중에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태우는 곳은 없는지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중진화대는 전국에 66명뿐입니다. 전문적으로 불 끄는 사람은 강릉관리소는 12명, 뭐 가까운 밑에 있는 울진관리소는 4명 이렇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맨몸으로 산불과 맞서다 다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속초 산불 때 다친 대원을 찾았습니다. 연달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일 정도는 저희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을 덮친 산불 뒤엔 이렇게 묵묵히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불의 70%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제2, 제3의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연지환입니다. 네, 그런데 불이 났을 때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 지침도 이제 일선 소방서에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부상자를 옮깁니다. 뒤이어 한 소방대원이 품 안에 뭔가를 들고 나와 화단에 내려놓습니다. 연기를 마셔 숨이 멎은 고양이였습니다. 제가 2차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은 방 그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4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자 고양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던 소방대원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처음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놓고 심장 압박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 먼저 의식과 호흡, 맥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안을 벌려 이물질도 빼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심장을 30번 정도 압박하고 코에 숨을 2번 불어넣습니다. 뒷다리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동물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방청은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소방서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할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반려동물 구조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소방학교에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기자회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의 노래로 세상을 집어삼켰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부담감에 도망치고도 싶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조명의 무게라는 게. 언제나 화려하게만 보였던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감춰뒀던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즐겁게 노래하고 늘 해맑게 웃던 청춘. 앨범을 낼 때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음반 시장까지 흔들며 승승장구하지만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너무 밝은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의 올라간 위치와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새 앨범. 방탄소년단의 첫 인터뷰도 앨범에서 풀어놓았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을 아직은 온전히 즐기진 못한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세상을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며 스스로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새 앨범을 세상에 내놓은 뒤 첫 인터뷰. 행사장 주변엔 여러 나라 팬이 몰렸습니다. I know I can see them, but I want to really close with them.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8개 나라에서 공연하며 팬들과 만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캐나다의 퀘벡주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 무릎 아래 정도로 물이 차서 집들이 지금 잠겨 있는데요. 500여 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가 아니라 봄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고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불어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퀘벡주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비 예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피해가 더 늘어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한 거리인데요. 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형이 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동생이 이렇게 차를 몰고 형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을 포함해서 7명이 다쳤는데 2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지나가던 행인도 있는지를 포함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마리가 넘는 사슴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호주에서 한 부부가 키우던 사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숨지고 부인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먹이를 주러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사슴은 안락사됐습니다. 사슴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경찰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이모저모였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측정 대상으로 잡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39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11만 톤은 아예 측정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량을 측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특정 연료와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력과 연구비가 부족했고 소규모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측정한 39만 톤 중에서도 19만 톤은 규제 없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곳에서 배출되는 양인데
환경부는 이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까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50만 톤 중 60%에 해당하는 30만 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관리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되고 동영상이 자주 끊긴다는 불만들이 요즘 KT의 LTE 이용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LTE 통신망에 문제가 생긴 탓이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이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일과 시간에 이제 인터넷 서핑이나 동영상 시청을 간혹 하는데 접속이 아예 안 된다던가 아니면 동영상이 아예 재생이 안 되던가. 인터넷엔 KT의 LTE 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는 인증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구로와 마곡, 은평 등 서울 곳곳과 강남역, 신촌과 광화문 등 기지국이 몰려있는 도심에서도 이런 현상이 고루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6부터 갤럭시 S10까지 기종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T는 통신망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더 키웠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휴대폰 회사에다가 항의하고 리포트 받고 유심까지 교체하지 않았냐. 받고 왔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주말 사이에 발생하더라고요. 결국 KT는 장애가 생긴 지 약 열흘 만에 지난 5일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LTE 통신망에 오류가 생겼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열흘 동안 불편을 겪은 데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일시적인 불편이라면서 피해 규모를 따로 파악하거나 통신비를 할인해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영 국가대표 총감독이 갑자기 사퇴한 일이 있어서 왜 그랬는지 의문이 남았었는데요. 여성 코치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국가대표 수영팀 유모 총감독이 돌연 진천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사임에 논란이 일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유 전 감독이 대표팀 여성 코치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지도 아무 데서나 탈의하시고 불쾌하고 이거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리로 훈련에 빠진 선수를 애국자라고 표현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습니다. 애국자들은 치올리잖아. 무관이 오나? 결국 여성 코치는 선수촌 훈련본부에 신고했고 대한체육회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료 코치도 유 전 감독의 부적절한 언행을 진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은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 전 감독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대한 수영님이 뭔가 조치했겠죠? 징계 부분은 대한 수영님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수영연맹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수영연맹 고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적인 징계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 코치는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음해에서 감독되려고 내보냈다. 체육회가 지금 계속 변화한다고 하지만 위가 바뀌지 않는데 조직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유 전 감독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른 코치나 선수들과 훈련 방식에 이견이 있어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한축구협회컵 4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이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어제 경기에서 수원은 염기훈의 결승골을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골은 후반 38분쯤에 나왔는데요. 포항 수비수의 손에 공이 맞아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키커로 나선 수원의 염기훈이 왼발 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소식 3차전에서는 울산 현대모비스가 이겼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에 89대 67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7전 4승제 챔프전에서 2승 1패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수준의 기온인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정도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 건조 경보도 내려진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공기질은 깨끗한 편이지만 오후부터 중국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와 광주 23도, 대구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양이 18도, 함흥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24일과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주변에서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도 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고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피하려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범행 이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여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이 이 남성을 방치해 벌어진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계획 범행 여부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배우 박유천 씨의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가 ATM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모습과 특정 장소에서 마약 추정 물건을 찾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어제 경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이번에도 연 1.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일제히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을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